유럽은 왜 빵빵할까? 지리편. 자,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편이, 네,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책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그냥 영해는 근처 바다 말하는 줄 알았는데, 12해리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시 해주세요. 저는 어 일본이 왜 그렇게 독도를 탐내는지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평창은 과거에도 고원이었을까 해서 평창이 과거에 바다였다가 산지였다가 다시 평화였다가 고원으로 바뀌는 등 그 지질의 역사가 계속 바뀐다는 사실들을 뭐 평창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책에서 나오는 남극 개발을 위해, 아니, 남극 대륙을 확보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요?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남극 대륙을 확보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게 다 얼음이고 지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그곳에서 개발을 한다면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 더 이제 인류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주세요. 어 저라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거의 다니까 지민 씨 말대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는 선에서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라면, 남극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한 나라의 소유를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뭐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하더라도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남겨두자고 세계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승훈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서 남극 대륙의 주인은 누구인 건가라는 그 얘기 나와 있는 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승훈이가 남극 대륙이 얼음이다라고 했는데 준원이 팩트야 아니면 거짓이야? 거짓일 겁니다. 왜? 어 땅도 조금 있어서. 땅도 조금 있어서. 아, 빙하? 자, 지금 승훈이가 얼음이랑 말한 다른 거라고 나왔죠. 얼음으로만 덮여 있는 건 어디야? 남극이 아니라 북극이야, 북극. 북극은 그냥 얼음으로만 뒤덮여 있는 거고,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그냥 녹아버리면, 그럼 북극은 그 북극의 그 어떤 뭐야, 그 북극 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들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반면에 남극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것 또는 눈으로 뭐 쌓여 있는 것들은 맞아. 날씨가 추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땅 위에 얼음이 덮여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얼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남극과 북극이 그 점에서 조금 다르고. 그래서 남극은 이제 대륙이라고 해. 대륙. 대륙이 뭐야? 그리고 음. 딱 땅? 땅의 큰 어, 덩어리? 그치. 큰 땅. 큰 땅을 대륙이라고 그러는 거지. 반면에 북극을 대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않다는 거지. 그 차이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남극 조약에 따르면 남극 조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야? 남극, 남극 조약은 이제 음, 남극 안 건들기? 남극 조약은 41쪽. 방사성 폐기물 안 버리고 핵실험 안 하고 음,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한다. 언제까지? 2048년까지. 2048년까지. 2048년까지 남극 대륙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말했던 그런 내용으로 조약을 맺어져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은 2048년까지 핵실험을 금지해야 된다. 뭐 자연을 잘 보여야 된다. 라는 그 약속은 다르게 해석하면 음, 그럼 지금은 남극에서 핵실험을 못 한다?
그렇지, 못하지. 그게 그 내용이잖아.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2049년부터는 가능하다? 못하는 거야. 어? 핵실험 할 수 가능하다? 있다. 2048년까지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2049년도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전에 국제사회가 2049년 이후에도 또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협의를 끌어내야겠지만 어쨌든 2048년까지 이렇게 조약이 현재 맺어져 있다는 거야. 1961년에 그 조약을 발효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남국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어, 1986년. 1986년도에 33번째로 가입했고 이 책이 발행될 당시에 이제 53개국이 가입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에다가 연구기지를 설치한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음, 나중에 확보하기 위해서 뭘? 뭐라고 해? 남극 대륙을. 그래서 자원개발권이나 영유권. 자연개발권은 뭐고 영유권은 뭐야, 준원이? 자연개발과는 응? 자연개발권이 뭐야? 자연을 개발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리지. 그 안에서 무슨 가스가 나왔거나, 뭐 석유가 나왔거나, 이런 것들을 채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리라는 그 부분들, 자원 개발권이 있다는 거야. 영유권은 이름? 영유권. 기름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이 내 거다. 소유, 토지 따위를 아, 차지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들. 그래서 그 난국을 나중에 뭐 우리가 나눠 갖자고 한다던가. 그럼 그때 우리도 나 밥상 차리는데 나도 기여했으니 나도 그 밥 먹을 권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숟가락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적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극 대륙에 한국 기지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아? 누군데요? 아, 무슨 기지, 무슨 기지? 세종과학기지랑 아, 그, 그렇지. 그 장영실인가? 세종과학기지랑 장영실 장, 기지? 맞나? 장보고? 장보고야, 장영실. 장보건이. 그래갖고 북극에 또 있고, 장영실? 장보고인 것 같아요. 장영실. 과학기지 역시 아니고, 나였어. 그렇지. 장영실 아니고, 장보고 과학기지가 맞네. 남극 대륙은 장보고 과학기지이고, 어, 북극에 있는 게 그럼 장영실 과학기지인가? 진짜 헷갈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쨌든 세종기지, 두 번째가 장보고 기지. 그래서 1988년에 세종과학기지. 그 다음에 2014년 그때부터 이제 장보고 과학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준원이 예, 시작해요. 음, 예,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사바나에는 사바나라는 곳에 우기가 오면은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우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그쪽에 관광품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방문하실 생각이 있나요?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막 사바나에 있는 동물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 갈 기회가 있다면 가볼 것 같습니다. 승원 씨 해주세요.
그 질문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아, 네. 사만화에 우기가 오면은 동물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돼서 그쪽에 관광품이 되는데, 승훈 씨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사바나에 우기가 오면 동물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동물들 이제 구경하면은 뭔가 진짜 동물의 세계를 이제 TV에서 하는 걸 맨눈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음,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는 게 꿈이고 아프리카 쪽은 아직 뭐 이집트나 그런 데밖에 못 가봐서 이쪽 탄자니아나 이런 케냐 뭐 이런 쪽이 기회가 된다면 꼭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정도에 가볼까 생각 중인데 아마 그 계절이 여기 보니까 어, 그 계절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아마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땅 모양이 호랑이 같냐 토끼 같냐에 호랑이를 닮았냐 토끼를 닮았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토끼를 닮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호랑이를 닮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호랑이를 닮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부심,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호랑이를 좀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씨 발표해 주세요. 저는 이제 토끼를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한 유치원 다닐 때, 그때쯤 이제 유치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는 토끼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토끼 발 있고,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보통 뭐 우리 한반도 지역 지도가 호랑이를 닮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호랑이에 대한 생각들이 더 큰데 근데 호랑이를 닮았다, 토끼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 아닌가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이기 나름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호랑이면 어떻고 토끼면 어떠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뭐 과연 호랑이가 토끼보다 더 그 뛰어난 거냐, 좋은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질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그 준원이가 한 이야기부터 잠깐 얘기하고 한반도 지도와 관련되어서 호랑이 를 주장하는 그 부분들은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여? 네. 여기 이제 한반도 지도 그 모양인데 여기 호랑이 이렇게 모양 그렸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혹시 어딘지 알아? 여기 쌤이 표시 준대. 여기가 포항인데 포항.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호미곶이라고 해갖고 호미곶에서 그 호가 호랑이, 미가 꼬리, 호랑이 꼬리가 있는 그 항구다에서 호미곶이라고 부르거든. 포항의 옛 이름이 호미곶. 그래서 이제 음, 우리 한반도 지형 예로부터 호랑이 지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볼 수 있고 호랑인데도 이거는 이제 얼굴이 이제 이게 북쪽이잖아. 여기 함경도 쪽.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여기 경남, 부산 이쪽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도 한반도 지도 모양이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그냥 이거 그리기 나름 아니냐라는 또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책에 따르면 그 토끼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야? 일본?
일본이 퍼뜨렸다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낮추려고? 어, 약한 동물이다. 토끼가 약한 동물이다. 약한 동물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호랑이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호랑이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9쪽 이 저자의 주장은 봐. 이 저자의 주장은 아무것도 닮지 않았다? 어? 아무것도 안 닮았다?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흉은 솔직히 드러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 우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자랑할 점 자랑하고 흉은 솔직히 드러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역사를 사실로 봐야지 이거를 무슨 뭐 호랑이다, 뭐 토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끼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호랑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질 뭐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은 나뉘는 거야. 하나는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 약해 빠졌어.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강대한 호랑이의 기상을 닮아서 강대한 어떤 그런 나라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 역사 그 자체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냥 그 자체다. 세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 승훈이가 보기에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해? 역사를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 세 가지 파트들에서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해, 승훈이는? 그냥 우리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전 좋다고 생각해요. 준원이는? 흉은 진짜 흉대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음, 잘한 점이 있으면 그걸 좀 크게 음. 네 크게 약간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굳이 말하면 두 번째 좀 더 가까운,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 두 번째 좀 더 가까운,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이 또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58쪽, 159쪽에 우리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백두대간이 뭔지 혹시 알아? 백두대간. 음, 응? 저는 못 들어봤어. 백두대간 못 들어봤어? 준원이는? 저도 못 들어봤어. 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이 산줄기가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야 뭐야? 요거 따라서 지금 보여? 쌤이 그 화살표 그 뭐야 마우스 따라오는 거 태백산, 속리산 이렇게 내려와서 지리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는 거. 요걸 보고 이 줄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백두대간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으로 치면 이게 이제 뭐 등뼈, 척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그 땅을 어떤 그런 사람이나 이런 거로 생각해서 땅에도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요한 지점에 이 책에 보면 어, 일제 당시에 그 말뚝을 박아놨다는 거야. 명당 자리에 말뚝을 박아 놓음으로써 그 어떤 그 민족의 정기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믿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맞서 가지고 그 뭐야 꽂아놓은 그러한 쇠 몽댕이 이런 거를 다시 뽑으려고 하는 그래서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도 있더라는 거지. 이것도 이제 백두대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더 잘 나타나는 이게 백두대간. 그래서 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산악인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모아는 올라가는 백두대간 그 산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며칠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백두대간 산행을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파묘라는 영화 봤어? 아니요. 그건 못 봤고 준원이는 들어는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파묘란 영화가 최근에 그 뭐 1,000만이 넘어서 큰 인기를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묘란 영화 안에도 요 그 민족의 정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에도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바나가 뭐야? 하바나 약간 사막? 사막 근처 건조한 초원 같은데요? 응? 초원? 아, 초원지대를 보고 우리가 사바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초원을 부르는 말이 사바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특별히 그 사바나 기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바나 지역의 어떤 그런 지리적 그런 기후들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사바나 요 이미지 사바나. 사바나가 이제 뭐 계절에 따라 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바나 지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우림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지.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긴 하는데,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아주 막 큰 나무가 자라고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러는데, 사바나는 그렇지 않은 또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그 책이 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푸른 사자 완인이라는 동화책 혹시 읽었어? 네. 푸른 사자 완인이 준호니. 저희 예전에 여기서 수업했었어요. 우리 수님하고 푸른 사자 완인이가 수업을 했었나? 네. 그런 것 그렇군. 같은데요. 그 푸른 사자 완인이가 바로 뭐야? 왜 수님 갑자기 푸른 사자 완인 얘기를 하는 거야? 초원에 산 친구랑. 그렇지, 거기가 그 초원, 그 사바나 지역에 있는 곳에서 그 동물들이 사실 이동을 하잖아. 그 얘기 나오잖아, 그 책에. 그다음에 그 사자의 먹이로 누나 얼룩말토니 얘기 나오고. 기억나? 네. 거기서 살아가는 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7쪽 보면, 누 동물이지, 누하고 얼룩말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라는 거야? 같이 다녀서. 어? 왜 같이 다닌다는 거야? 음, 음, 응? 67쪽. 누와 얼룩말들은 왜 함께 다니나? 얼룩말은 길고 질긴 풀을 주로 먹는데 반해 눈은 연한 줄기나 잎을 주로 먹었어? 결국 먹이가 서로 겹치지가 않아서. 않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를 갖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가게를 한다,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게들끼리는 궁합이 잘 맞아. 서로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반면에 어떤 가게들은 서로 이제 궁합이 맞지 않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이렇게 피해를 준 어떤 그런 가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손님이 뭐 겹친다. 그러면 서로 이제 막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손님이 겹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계층이었던 그런 손님이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상보, 서로를 도와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먹이 경쟁을 가지고서 봤을 때 이 누하고 얼룩말은 서로 사이가 좋다 그러고 톰슨 가젤은 또 어떻대? 톰슨 가젤이 누와 얼룩말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거야. 왜? 남은 거 먹어. 눈동이 거름이 돼서 새싹이 돋아나서? 그래서 이제 누나 얼룩말을 일단 먹고 지나가면, 거기에는 같이 끼지 않는다는 거야, 톰슨 가젤은. 오히려 좀 한 박자 늦춰서, 누나 얼룩말이 먹고 싼 똥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새싹이 돋아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또 톰슨 가젤은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혹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야. 그래서 혹시 그 이삭줍기라고 알아? 이삭줍기. 이삭토끼요? 이삭줍기요? 이삭줍기. 벼 이삭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삭줍기.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네. 여기 이삭줍는 아, 밀레 이삭줍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추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벼를 베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떨어진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뭐 해서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 옆에서,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자기들이, 생명을 이제 또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또 이렇게 생존 방식이 있는 것들처럼 이런 동물의 세계에도, 뭐 사람의 세계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생존 방식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단지 그냥 그 동물들, 뭐 질이 요소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전체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모습들이라던가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도 좋은 일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 69쪽 예, 그림이 나오지. 자, 69쪽에 나오는 이 그림을 글로 설명한 게 몇 쪽에 나와? 글로 설명한 부분이. 70, 응? 아닌가? 자, 70, 아닌가? 69쪽에 있는 그림을 글로 설명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봐. 사바나의 나무들은? 응? 이 삼, 69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지금 여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거든. 요거를 글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음, 못 찾았어? 네. 68쪽에 나오잖아. 68쪽 중간부터. 아,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이 우기에 접어드는 7에서 10월에는 얼룩말, 누, 톰슨가젤 등 수백만 마리 야생동물들이 남쪽 탄자니아 세렝게티 촌으로부터 찾아온다. 자, 거기 5월이, 보면, 네, 그림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제일 위에 케냐의 마사이바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보여? 네, 그리고 그 밑에 세렝게티 국립공원 보여? 네. 거기서 보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게 지금 탄자니아에서 이게 얼룩말과 누와 톰스가젤이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그 그림을 지금 글로 설명한 거잖아. 맞아? 네. 그 네,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봐 아까 거. 68쪽. 계속 읽어보라고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오리오리 되면 5월이 되면서 남쪽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건기가 시작되자 북쪽으로 이동해온 것이다. 11월에 들어서면 세렝게티의 우기에 맞춰 다시 남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동물들의 자, 이동이 네. 거기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는 오리월이 11월이 되면 다시 어디가 된다고? 뭐가?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뭐가 되고? 우기? 우기가 되고 저기 마사이마라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뭐가 되는 거야? 건기? 건기? 건기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를 보면 동물들은 어디를 찾아다닌다? 우기? 우기를 찾아다닌다는 거야. 왜 동물들은 우기를 찾아다닐까? 거기에 풀이 잘 자라서? 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거하고 풀 자라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풀이 비를 맞아야지 쑥쑥 자랐어. 요 음. 자,
결국 그 부분들을 설명하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필요한 것들 중에 뭐야? 물?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도 있어야 되잖아. 뭐 양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단지 식물이 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뭐야? 물이요.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와야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물이 풍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간다는 거야. 반면에 건기에는 비가 안 와서 바짝바짝 말라버리면 먹을 물, 마실 물도 없잖아. 이해가? 네. 네. 게다가 플러스 식물들도 물이 비가 와야 잘 자라니까. 그 비가 와야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그래 먹을 풀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늘 이렇게 도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사람들도 뭘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떠도는 거야, 떠도는 거. 그래서 그걸 뭐를 얘기해야 되나? 그 직업들 중에 물론 이제 한 곳에서 계속 그 일하는 직업들도 있어. 근데 어떤 직업의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떠도는 경우가 있는데, 양봉업자 알아? 혹시 양봉업자? 네. 양봉업자가 뭐야? 벌 키우는 거요. 벌 키우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뭘 쫓아서 계속 이동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꽃 피는 곳. 꽃 피는 곳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들이 지역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 보통 꽃이 어디, 남쪽과 북쪽 중에 어디부터 피어? 꽃이 남쪽 아닌가요? 남쪽부터 핀단 말이에요. 그럼 남쪽에서 피었을 때 남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북쪽으로 꽃이 피는 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남쪽은 꽃이 지겠지. 그러면 이 양봉하는 사람들은 남쪽에서 어디 올라오는 거야? 북쪽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지.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지금은 뭐 우리가 1년 내내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어, 보통 아이스크림 언제 제일 많이 팔려? 여름? 여름에 많이 팔리잖아. 여름이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 아이스크림 판매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문제는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잘 팔리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은 또 이제 뭐야?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만한 어떤 그런 지역으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그 푸드트럭? 푸드트럭 알아? 음. 네. 푸드트럭이 뭐야? 그 음식 들어보세요. 파는 트럭 같은 거 아닐까요? 그치, 원래는 가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푸드트럭. 물론 푸드트럭도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푸드트럭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푸드트럭은 보통 이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쫓아다닐까? 대학교 축제? 대학교 축제. 왜? 거기 사람들 많으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곳. 그 축제를 쫓아다닌다는 축제. 근데 그 축제가 지역마다 다르잖아. 축제하는 시기가. 그럼 이렇게 축제를 쫓아서 이렇게 쭉 되게 돌아다닌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동물들의 어떤 그런 이동과도 큰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단지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자리와 연결지어가면서 책을 읽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 했나?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이 책은 학문에서 보면 무슨 학문? 지리? 지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리가 단지 땅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관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폭넓게 보면 다 지리학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쪽. 자, 본래의 어떤 그런 지리의 부분인데, 이른바 수리적 위치라는 게 있다는 거야. 수리적 위치란 뭘 뜻한데? 우리 17쪽에 음, 17? 뭐 17쪽이 아닌가? 음,
수리적 위치요? 어,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응? 예?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거. 수리적 위치가 좋은 기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수리적 위치라는 말 수리적, 자체가 어디 나와? 선생님이 왜 위치 쪽에 수리적 위치를 보면 한반도는 중위도에 있어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아름답다 이렇게 적혀 아, 있는. 맞다, 맞다. 아, 그래. 찾았네. 수리적 위치를 보면 한반도는 중위도에 있어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수리적 위치라는 말이 혹시 뭘까? 수리적 위치라는 말 혹시 알아? 수리적 위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좌표라는 거 들어봤지?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그어놓고 그 어떤 좌표의 그 점을 좌로 몇 칸, 위로 몇 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지구를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기 위해서 지구는 보통 가상에서 뭐와 뭘 그려? 가로로 그린 걸 뭐라고 그러고, 어, X, 응? X축, 위선? 위, 위선 아닌가요? 위성, 적도? 적도 같은 것들을 보고, 적도 같은 걸 보고 위성이 아니라 위 뭐라고 불러? 위도? 아, 위도라 보지, 위도. 그래서 지금 위도. 그래서 위도 몇 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위도 0도가 바로 적도인 걸 볼 수 있고, 위도와 관련돼서 우리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위도는 몇 도야? 적도 아니에요? 아? 영도? 어, 그럼 우리나라랑 관계 없잖아, 0도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38도? 그치, 38도. 왜? 북위 38도. 거기 북위 우리나라가 있어서. 38도. 북위 38도가 왜 역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라서. 38도만 있는 게 아니라 37도도 있고 39도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서울이라? 뭐라고? 거기가 서울이라서? 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일본에게 해방된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군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를 둘로 나눈 거잖아. 둘로 나눌 때 한반도가 이렇게 길쭉하니까 그 중간인 몇 도를 38도? 38도를 한반도를 이렇게 분단시켰던 분단선이잖아. 그 우리가 38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38도 선,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북을 절반으로 뚝 자른 그러한 부분인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아니 세로로 나눈 건 뭐라 불러? 음, 어? 경선, 경도. 경도라고 경도. 그래서 경도 영도는 여기 경도 영도 여기 파란 선이 기준인데 경도 영도는 어디 본토자우선? 어? 아니, 그, 아, 본토자 138도? 본토자오선 경도 영도 어디? 이 본토자우선. 그러니까 본토자오선은 뭘 기준으로 했어? 뭘 기준으로 했어? 영국의 그린위치 그린위치 천문대. 천문. 그렇지. 영국의 그리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알아? 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동경 137 아닌가요? 그렇지. 동경백 37 그게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도, 우리나라의 경도가 아니라 적도. 독도의 경도? 그렇지. 독도의 경도, 본토 자오선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37도 떨어진 경선. 그게 바로 이제 독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동경백 37 북이 얼마야? 거기 37? 북이 37이야? 그 노래? 아, 그래, 그래. 그렇지. 동경 137, 북이 37. 그게 이제 독도의 좌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도의 좌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준원이가 있는 대전의 좌표는 잘 못 찾겠네, 쌤님이. 나중에, 대전의 좌표, 뭐, 세종의 좌표,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동경 127도 24분, 그리고 북위는 36도 19분이라고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수리적 위치라고 해요. 수리적 위치. 근데 그 수리적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지리적 위치라는 것도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지형지물, 땅이라던가 뭐 산이라던가 반도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그런 위치를 보고 지리적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에 붙어 있는 뭐 이렇게 반도 국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반도 국가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지리적 위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적 위치라는 것도 있어.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그런 위치를 보고 관계적 위치라고 얘기 되는데, 그 관계적 위치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음, 관계적 위치요? 관계적 위치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주변 여러 나라의 관계라는 점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중국 있어? 아래 있다? 중국 중국 아래 아래. 있지. 물론 중국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4대 강국 주변을 이렇게 여기 중국도 상당히 큰 나라잖아. 대국이잖아. 일본, 또 여기 위쪽으로 뭐? 러시아. 여기 부분이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해주 쪽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 뭐 북한도 우리나라 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이른바 아 중러일 일중러 삼국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관계적 위치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그다음에 수리적 위치, 그 차이에 대해서도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토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를 보통 뭐뭐뭐라고 그래? 바다? 영토, 영토하고 아니, 영해, 영해, 영공, 영공. 그렇지. 세 가지. 영토는 말 그대로 뭐? 땅. 땅. 육지하고 섬까지 합해서 우리가 땅, 영토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를 뭐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영토 분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영토. 그 다음에 뭐, 영해는 뭐야? 바다? 바다. 바다야, 바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인데 보통 이제 12해리. 12해리라는데, 해리라는 표현은 바다에서 많이 쓰고, 근데 보통 우리는 지금 킬로미터 단위로 쓰기 때문에 약 22km. 그래서 땅으로부터 약 22km 지점에 이르는 데를 우리가 영해라고 그래. 그럼 그 밖은 뭐라고 불러? 우리가 어, 영해로 지정되는 건 우리 영토야. 어? 우리 국토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바다까지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해라고, 그, 공해? 공용 해안? 공해. 아니, 해. 공동의 바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해라고 그러는 거야. 또 이번에, 그 발표됐으면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 바다에 뭐 석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발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최근에 되게 떠들썩했던 거 알아? 왜요?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날 거다 해가지고. 아, 잘 몰라?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영해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석유가 났을 때 그 우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네.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우리 영토 밖에 있었다. 영해 밖에 있었다.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굴권을 둘러싸고 아까 자원 개발권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영해 내에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를 표시한 어떤 그런 방법 책 29쪽에 보면
28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 28쪽 그림 보여? 네. 그래서 보면 그 점선으로 점점 연결해 놓은 게 뭘 연결한 건지 혹시 알아? 이거 그 6지로부터 12회리? 그 점점점은 섬이야, 섬. 지금 섬을 아, 연결한 게 점점점 찍은 게 섬을 연결한 거야. 그 섬으로부터 얼마? 12회리? 12L이 아까 22km 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섬들이 없었으면 우리의 영해가 더 뭐해? 확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지금 울릉도하고 독도 같은 경우도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22km. 그 영해라는 거야. 그래. 55분에 맞히면 된다고? 아, 아니요. 저 잠시만 그때. 그래. 그 부분이 어쨌든 그 영해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실선, 실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그 선이 바로 거기까지가 우리 바다라는 거야. 영해선. 됐니? 네. 그 다음에 영공. 영공은 뭐야? 네? 음, 그, 대기권? 아니, 뭐래. 하늘? 어쨌든, 아, 공기 있는데요. 우리 땅으로부터 12km, 12km 아니야, 10km, 10km 위까지를 우리 영공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공 안에 이제 다른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공군이 출격해가지고 격퇴시키거나 아니면 경고하는 거지. 너 격추시켜 버리겠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땅과 주변의 바다와 하늘까지를 우리의 영토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제목에서 유럽은 왜 빵빵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럽은 빵빵하다는 거야? 밀을 많이 재배해서. 그치. 밀을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그 밀을 갖고 밥을 못 해 먹는다는 거야. 밀가루로 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도대체 거기는 우리처럼 벼농사, 보리농사 이런 거 안 짓고 왜 밀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 쌀을 잘 못 짓는 그 땅이라서. 왜 쌀을 잘 못 짓는 땅이야? 음, 48쪽 제일 아랫부분. 유럽에서는 여름 평균 기온이 영상 22도를 넘지 않는 곳이 많아가지고, 음. 우리나라는 아예 그 22도가 넘지 않으면은 벼가 안 자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막 기온이 막 30 몇 도씩 오르는데 요 기온이 사람들은 더워서 힘들지만 벼가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기온이라는 얘기. 어? 근데 여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름에도 22도를 넘지 않는데 얼마나 좋아. 사람 살기에는 날씨가. 그런데 벼가 살기에는 좋지가 않다는 거야. 대신 이렇게 서늘하고 비가 별로 안 오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밀이야. 밀이야, 밀. 그래서 밀은 밭작물이야, 밭작물. 근데 쌀은 논에서 물이 많고 따뜻한 논에서 자라는 작물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농사를 많이 짓고 밀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야. 또 거기에는 이제 풀들이 자라. 그러니까 풀들이 자라니까 그 풀을 뜯어먹고 누가 소가 그 소를 키워가지고 그 소를 잡아먹는 그런 목축업.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빵과 고기, 그러니까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 땅이 서늘하고 영상 22도를 넘지 않다는 거? 그 이유는 또 뭐래? 48쪽에 보면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편서풍의 영향이 크게 받아서라고 있어. 그럼 편서풍이 뭐라는 거야? 중위도에서 서쪽, 중위도에 부는 바람이. 바람. 근데 이 바람이 서쪽에서 뭐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이 뭐다? 편서풍이라는 거야. 편서풍.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온다 그래서 서풍. 우리가 남풍이다, 동풍이다, 북풍이다 이거 알아? 북풍이 뭐야? 북풍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그래서 북풍은
그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북풍이에요. 그래서 북풍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북풍이 불어? 겨울에? 겨울에 보지,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북풍, 저 추운 시베리아에서 그 찬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북풍이 대부분 매섭지, 아주 춥지. 이런 식으로 출발점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편서풍, 이런 부분들, 중위도에 부는 바람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서풍이 서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오기 때문에 대서양을 지나오면서 바다의 습한 성질을 가지고 북서 유럽에 도착해서 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바람에 육지에 비해 서서히 데워지기 때문에 바다가 여름철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쌀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빵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외우는 것들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빵을 먹지? 밀을 많이 나니까. 그럼 왜 거기서 밀이 많이 나지? 어, 기후가 뭐야, 서늘하니까. 비가 덜 오니까. 그럼 왜 유럽은 비가 덜 오고 서늘하지? 그거는 편서풍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 갔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충분히 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단원 장마철이 사라지는 걸까라고 했는데, 지금이 장마철인 거 혹시 알아? 지금쯤이? 네.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비가 안 오는데, 아마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제주도 지방, 제주도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러한 곳까지 중부지방, 뭐 좀 중남부지방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언제 이제 요 장마가 올라올지, 그래서 장마 전선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를 많이 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쪽에 보니까 하지가 뭐야? 하지가 혹시 뭔지 알아? 하지, 하지? 하지가 뭐야? 한 여름 시작할 때쯤? 어, 하지가 여름이 시작할 때는 걸 하지라고 한다. 준원이 하지가 뭐야? 음, 하지는 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아,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보고 하지라고 그래, 하지. 요즘 그래서 아침에 한 5시 정도 되면 그 해 떠서 화난 거 알아? 네. 그리고 저녁에도 한 7시, 8시까지도 화나잖아. 그 낮이 그렇게 네. 엄청 길어지는 거야. 하지의 반대말은, 뭐지? 어? 여름하. 그러니까 반대말이니까 뭐겠어? 동지? 동지야, 동지. 그래서 겨울에 오, 동지가 되면, 뭐야. 아침에 막 한 8시 정도 되어야 해가 뜨기 시작하고, 저녁에도 5시, 6시만 돼도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시작하지. 그래서 동지는 12월 21일, 12월 21일이 동지고, 하지는 바로 얼마 안 남았어. 6월 21일. 6월 20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20일이야? 내일이네. 오늘 20일이요. 오늘 20일, 내일이 하지야. 아니, 내일이 하지야. 그러니까 내일이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뭐야? 낮이 짧아져 갖고, 동지가 되면 낮이 제일 짧아지고, 12월 21일이 되면. 그럼 12월 21일부터는 다시 조금씩, 아, 해가 길어져서 6월 20일에 다시 해가 가장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하고 동지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는 보면 전선성 강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장마하고 이렇게 서로, 소나기하고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어.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와 기단 사이, 아니, 기단과 기단 사이의 경기면? 그렇지. 기단과 기단 사이에 경계가 만나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그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막 힘싸움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전선이 제주도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 쏟아지는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야, 장마는. 근데 소나기 같은 경우는 왜 소나기가 내린대?
소나기요? 소나기는 52쪽. 아침부터 뜨거워져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내리는 비? 그날 그날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무거워지면 다시 내리면 그게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대류 현상 이렇게 돌고 도는 걸 대류라고 하죠. 대류성 강수에서 벌어지는 건 소나기. 반면 장마전선은 아까 말했듯이 뭐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하고가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 맞닿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비가 막 내리는 것들. 이것들을 보고 이제 전선성 강수라고 해서 장마는 전선성 강수에 해당됩니다. 자, 55쪽에 날씨하고 기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 날씨는 뭐고 기후는 뭐래? 날씨는 약간 이제 하루하루 있는 거라면 기후는 음, 약간 1년 단위? 날씨는 그날의 대기 상태. 오늘 뭐 비가 온다, 뭐 해가 쨍쨍한다, 뭐 건조하다, 뭐 이런 그날의 대기 상태를 보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들. 반면에 기후는 하루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기 현상을 보고 기후라고 해서 뭐 온대 기후다, 열대 기후다, 아까 말씀드린 사바나 기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뭐야 지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그 알려주고 있어서 어차피 또 승훈이나 준원이가 학교에서 지금은 지리를 따로 안 배우지. 그냥 사회지 과목이 음, 어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목 중에 아예 지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 그래서 지리라는 과목을 따로 이제 배우게 되고 지금은 이제 사회 속에서 일부분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책의 어떤 그런 특징은 아까 보통 지리하면 땅, 산, 뭐 강, 뭐 이런 거 정도, 산업, 뭐 이런 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그 사장, 사장 볼까? 차례해 봐가지고 사장의 제목만 얘기해봐요. 제목만. 사장 첫 번째 제목이 뭐? 아휴, 성공했네. 사장 21챕터. 왜? 갈 승훈이 데가 없잖아. 성공했어? 네, 다 잘했어. 됐어요. 어. 사장 첫 번째 또 뭐야? 21장. 수단은 이제 평화로울까? 수단은 이제 평화로울까 해서 수단이란 나라 있는 거 알아? 아프리카에? 음, 네, 아프리카에 수단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가 분쟁을 겪은 거야. 수단이 어디냐? 여기 수단 보여? 수단 보여? 네. 하고 여기 남수단. 수단과 남수단으로 결국은 이렇게 나눠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남수단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고 수단은 이슬람을 믿는데 남수단은 뭐 기독교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수단에서는 석유가 나. 석유가 나는데 북수단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유관 정유소는 또 이렇게 북수단이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그 자원이 어디에 뭐 배치되어 있느냐, 인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뭐야? 22 챕터의 제목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도일까? 에루살렘 누구의 수도일까? 선생님은 그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가 에루살렘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은 에루살렘을 수도라고 인정했지만 전 세계 나라들이 에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에루살렘은 그 중립지역이라는 거야. 거기가 이제 이슬람교의 성지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누구 거로 이렇게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에루살렘을 각 나라에서는 수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테라비브 테라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사관을 두어가지고 외교 관계를 했던 거야 다른 나라들. 그런데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대사관을 에루살렘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미국 대사관을 에루살렘에 옮겼다는 거는 미국 대사관. 에루살렘을 어디의 수도로? 미국의 수도? 아니지.
이스라엘 아니, 수도로 네,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노골적으로 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면 카슈미르 분쟁은 언제 끝날까라고 해서 카슈미르가 이제 인도 북부 쪽에 있는 곳인데 대다수 주민은 이슬람인데 국왕은 힌두교를 믿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고 24장 로힝야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그 로힝야족이 그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인데 그들을 이제 미얀마로 이주시켜 갖고 농사를 짓게 영국이 하고 그 로힝야족을 이용해서 그 미얀마족을 막 이렇게 버마족을 막 이렇게 뭐야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마족이 나중에 독립하게 되었을 때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심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좀 이렇게 뭐야 학대한다고 그러나 어쨌든 뭐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로힝야족이 지금은 또 피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로힝야족은 이슬람을 믿는데 미얀마의 족들은 불교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상당히 큰 갈등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단지 그 지리였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지리가 정치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것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나름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승훈이나 준원이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어쨌든 승훈이나 준원이가 뭔가를 많이 알게 되고 막 교양과 상식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커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을 볼 텐데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건 흑설공주가 아니라 누구야? 백설공주. 백설공주야, 백설공주. 근데 이 흑설공주 이야기는 그런 백설공주 이야기를 패러디 한다는 말 들어봤어? 네, 패러디. 네. 패러디해서 만든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의도를 파악하면서 책을 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원이 수고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